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화롱생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론 제 3번째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논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 10번째에서 원칙 21번째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원칙, 논쟁은 부질 없으므로 논쟁을 피하자.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논쟁은 10중 8구 대화에 참여하는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논쟁에서 지면 지는 것이고 이겨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당신이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해서 상대방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마침내 이겼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떠한가? 당신은 상대방의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승리에 붕괴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논쟁에서의 승리는 공허한 승리. 현명한 정치가이자 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논쟁하고 괴롭히고 반박한다면 때로는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상대방의 호의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한 승리가 될 것이다. 당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라. 당신은 학문적이며 극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호의를 원하는가? 둘 다 가지기는 힘들다. 논쟁은 부질없는 일이다. 논쟁을 할 때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면 당신이 옳건 그르건 부질없는 일이다. 오해는 논쟁으로 끝낼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끝낼 수가 없다. 사랑만으로 끝낼 수가 있는 것이다. 오해는 결코 논쟁으로 끝낼 수 없다. 상대방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기지와 사교 능력을 발휘하고 위로와 공감을 할 때 비로소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논쟁을 피해야 한다. 링컨 대통령은 동료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 젊은 장교를 질책한 적이 있다. 그가 말했다.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소한 언쟁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소. 언쟁은 기분이 상하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요. 똑같이 옳다면 자네가 양보하시게. 확실히 자네가 옳다고 해도 사소한 일이라면 양보하시게. 개와 싸워 물리는 것보다는 개에게 기를 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 개를 죽인다 해도 물린 상처는 남을 테니 말이오. 그렇다. 논쟁을 이기는 최선의 단 한 가지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원칙 11번째. 당신은 틀렸어 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상대방은 반격하고 싶어진다. 당신은 말로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눈빛이나 억양, 몸짓으로도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동의할까? 절대 아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 자부심과 자존심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격하고 싶어진다. 상대방은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플라톤이나 칸트의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대립을 일으키는 당신의 한마디. 절대로 당신에게 무엇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나쁘다. 그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 내 말 한두 마디면 마음을 바꾸게 될 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도전이다. 그것은 대립을 일으켜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가 당신과 싸우고 싶게 만드는 말이다. 어떤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아무리 친절한 경우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힘들다. 그런데 왜 더 힘들게 만드는가? 왜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가? 어떤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라.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게 하라.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집 커튼을 제작하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 나는 청구서를 받고 비싼 가격에 깜짝 놀랐다. 며칠 후 한 친구가 우리 집에 들렀다가 커튼을 보았다. 가격을 말했더니 엄청 놀라면서도 의기양양한 어조로 말했다. 뭐라고? 엄청난데? 유감스럽지만 업자가 널 속인 것 같아. 사실일까? 그렇다. 그녀는 내게 사실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을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방어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가격까지 저렴한 것이겠지만
그런 물건에는 질과 예술적 감각을 기대할 수 없었어 라고 지적하면서 말이다. 다음날 다른 친구가 집에 들러 커튼을 보며 감탄하며 형편이 된다면 자기 집에도 저런 아름다운 커튼을 달고 싶다고 말했다. 나의 반응은 전날과는 정말 달랐다. 사실은 말이야, 나도 그렇게 여유는 없어.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지금 좀 후회하고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자.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문제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논쟁은 끝날 것이고 상대방도 당신만큼 공정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당신을 대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비난은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는 틀렸을 때 스스로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다정하고 재치 있게 사실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솔직함과 관대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불쾌한 사실을 우리 목구멍에 들이밀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롱과 비난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원칙 12번째, 내가 틀렸다면 단호하게 인정하라. 자기 비판을 듣는 편이 더 쉽다. 어차피 비난받을 거라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비판을 참아내는 것보다 자기 비판을 듣는 편이 더 쉽다. 당신의 실수에 대해 먼저 말하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의 모든 경멸적인 면에 대해 스스로 말하라.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얻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10중 8구 관대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당신의 실수를 사소하게 여길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어떤 바보라도 자기 실수를 방어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나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귀하고 의기양양한 기분까지 들게 한다. 적들을 친구로 만드는 비결. 엘버트 허버드는 나라를 뒤흔든 가장 독창적인 작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문장은 종종 격렬한 분노를 일으켰다. 하지만 허버드는 사람을 다루는 비범한 솜씨로 적들을 친구로 만들고는 했다. 예를 들면 화가 난 독자가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는데 엘버트 허버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저 스스로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쓴 모든 것이 오늘도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주제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근처에 오시게 되면 우리 집에 꼭 들러주십시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재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악수를 청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자.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세련되게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설득하자.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틀리는 일이 훨씬 자주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틀렸을 경우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빠르고 단호하게 잘못을 인정하자. 이런 기술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믿기지 않겠지만 그 상황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즐거울 것이다. 빨리 단호하게 잘못을 인정하자. 싸움은 절대 충분히 얻지 못하지만 양보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는다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잘못을 했다면 빨리 단호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라. 그것이 최선이다. 원칙 13번째, 친절하고 상냥한 방법으로 시작하라. 주먹을 쥐고 다가가지 말자. 흥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면 당신은 기분이 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겠는가? 상대방도 당신처럼 즐거울까? 당신의 공격적인 목소리와 적대적인 태도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쉽게 동의할까? 윌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주먹을 쥐고 내게 다가온다면 나는 당신보다 더 빠르게 주먹을 쥘 것이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다가와 우리 앉아서 함께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면 왜 그런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말을 건다면 우리는 당장 어떤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우리는 결국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이 거의 없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인내와 솔직함, 함께 하려는 바람만 있으면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요. 그를 사로잡는 꿀 한 방울. 한 사람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반감과 적대감으로 들끓고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논리를 들이밀어도 그를 설득할 수 없다. 꾸짖는 부모, 군림하는 상관과 남편, 바가지 긁는 아내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동의하도록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 100년도 전에 이렇게 말했다. 꿀 한 방울이 쓸개즙 1갤런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이 말은 오래되고 참된 기억이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그 안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꿀 한 방울이 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의 이성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정함은 분노보다 늘 강하다. 오래전 미주리 북서부에 있는 숲에서 학교까지 맨발로 다니던 소년이었을 때 나는 태양과 바람이라는 우화를 읽었다. 태양과 바람은 누가 힘이 더 센지 다투고 있었다. 바람이 말했다. 내가 증명해 보이지. 저 아래 외투를 거치고 가는 늙은 남자가 보이지? 틀림없이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저 남자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걸? 그래서 태양은 구름 뒤에 숨었고 바람은 거의 회오리 바람같이 불어댔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남자는 외투를 더욱더 움켜쥐었다. 결국 바람은 잠잠해졌고 포기했다. 그런 뒤 태양이 구름 뒤에서 나와 남자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외투를 벗었다. 그러자 태양이 바람에게 말했다. 친절함과 다정함은 분노의 힘보다 늘 강하단다. 친절함과 다정한 접근과 칭찬.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의 이솝은 크로이소스 궁전에서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우화를 지었다. 그가 가르친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는 2600년 전 아테네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의 보스턴과 버밍햄에서도 적용된다. 태양은 바람보다 더 빨리 당신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 친절함과 다정한 접근과 칭찬은 고함이나 분노보다 훨씬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친절한 방법으로 시작하라. 원칙 14번째, 처음부터 상대방이 네라고 말하게 하라. 의견이 같은 부분을 강조하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과 당신이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 의견이 같은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또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서로가 같은 목표를 하고 있고 단지 차이점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라. 처음부터 상대방이 네라고 말하도록 만들어라. 가능하면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게 하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익히자. 아테네의 잔소리꾼 소크라테스는 세계적인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역사상 단지 몇 안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꾼 것이다. 그가 죽은 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적인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현명한 설득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훨씬 노련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기술은 네라는 대답을 얻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네라는 대답을 충분히 들을 때까지 여러 가지 질문으로 계속 설득했다. 조금 전까지 상대가 격렬히 부정하던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긍정의 대답을 얻는 질문.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오면 늙은 소크라테스를 기억하자. 그리고 부드럽게 질문하자. 네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말이다. 중국에는 오래된 동양의 지혜를 담고 있는 속담이 있다. 부드럽게 걸어가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 원칙 15번째,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한다.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도록 하라. 그들은 자신의 사업이나 문제를 당신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질문하라.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도록 하라. 끼어들지 말고 경청하라.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끼어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위험한 일이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아 있다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참을성 있게 경청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친구가 당신을 넘어서게 하라. 친구조차 우리의 성공담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 로슈포코는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를 넘어서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친구가 당신을 넘어서게 하라라고 말했다. 왜 그럴까? 친구가 우리를 넘어서면 친구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친구를 넘어서면 친구는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를 질투할 것이다.
원칙 16번째. 그가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느끼게 하라. 상대방에게 의견을 강요하지 말라.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당신은 은으로 된 접시에 담아 건네받은 아이디어보다 당신 스스로가 발견한 아이디어를 더 신뢰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상대방의 목구멍에 당신의 의견을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제안만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은가? 현자는 사람들 아래와 뒤에 있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 노자는 이 책을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통용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강과 바다가 수많은 산골짜기 시냇물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강과 바다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강과 바다는 모든 산골짜기 시냇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현자는 사람들 위에 있고 싶지만 사람들 아래 있고 사람들 앞에 있고 싶지만 사람들 뒤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자는 사람들 위에 있을지라도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있을지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원칙 17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자. 그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상대방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어떤 바보도 비난은 할 수 있다. 그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참을성 있고 현명하고 특출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당신은 그 사람의 행동과 인간성에 대한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노력하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아끼고 화를 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결과를 싫어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관계 기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관점에 공감하자. 케네스 구드는 그에 져서 사람을 황금으로 만드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추고 자신의 일에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어떤 일에는 관심을 조금만 보이는 차이를 생각해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분명히 같은 식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링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대인관계에 대한 견실한 기초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의 성공은 상대방의 관점에 얼마나 공감하는가에 달려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누군가에게 불을 끄라고 하거나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라고 할 때 잠시 멈춰 눈을 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상대방이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야지? 사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마찰을 줄이며 발품을 덜 팔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 잘 모를 때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딘 도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상대방의 관심과 동기에 대해 내가 아는 한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 올라가지 않고 면담 전 2시간 정도 상대방의 사무실 앞 인도를 걸어 다니는 편이 낫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상대방의 관심과 동기에 대해 내가 아는 한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 올라가지 않고 면담 전 2시간 정도 상대방의 사무실 앞 인도를 걸어 다니는 편이 낫다. 기적을 가져다 줄 단 하나의 비결. 이 책을 읽고 나서 단 한 가지만 얻는다면, 즉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성향이 증가한다면 당신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디딤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그러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원칙 18번째. 당신처럼 했을 겁니다. 논쟁을 멈추고 반감을 없애주고 호의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이 주의 깊게 경청하는 마법 같은 말을 알고 싶지 않은가? 그런가? 좋다. 여기 그 말이 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조금도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했을 겁니다. 이런 대답은 고약한 늙은 악당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당신이 상대방이었다면 그렇게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당신에게 화내고 편견을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불쌍한 악마를 가엾게 여겨라. 그들을 동정하라. 그들에게 공감하라. 스스로에게 신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도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사람들은 공감에 굶주려 있다.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감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다.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불행에 대한 자기연민. 아서 게이츠 박사는 그에 져서 교육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류는 일반적으로 공감을 갈망한다. 아이들은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한다. 더 많은 공감을 받으려고 일부러 상처를 내거나 멍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어른들 역시 먹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이 겪은 사고나 아픔을 이야기하며 특히 수술받은 것은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현실이건 상상이건 불행에 대한 자기연민은 사실상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그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이것만 실천하면 된다.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이것이 전부다. 원칙 19번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 나는 제시 제임스가 살던 미주리주의 변두리에서 자랐다. 내가 케니에 있는 제임스의 농장에 들렀을 때 거기에는 제시 제임스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내가 제시가 어떻게 기차를 훔치고 은행을 털어 이웃 농부들이 대출금을 갚도록 돈을 전달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제시 제임스는 아마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음 세대에 등장할 대부들, 예를 들어 더치 슐츠나 쌍권총 클로울리, 알카포네와 같은 이상주의로 생각했던 것 같다. 사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주 존경하고 있고 이기적이지 않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고상한 이유에 호소하자. JP 모건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것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그럴싸한 이유, 또 하나는 진짜 이유다. 사람들 스스로가 진짜 이유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굳이 그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내심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유를 생각하고 싶어 한다. 만약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 고상한 이유에 호소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좋아하는 호소법이다. 원칙 20번째. 주목을 받고 싶다면 연출을 하라. 영화도 하고 TV도 하는 그것을 당신도 해보는 건 어떨까?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보이게 하자. 지금은 연출의 시대다. 사실만 피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실을 생생하고 재미있고 인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쇼맨십을 발휘해야 한다. 영화도 TV도 그렇게 한다. 주목을 받고 싶다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연출의 힘을 활용하라. 쇼윈도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은 연출의 힘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쥐약을 만든 회사는 살아있는 쥐 2마리를 쇼윈도에 전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전시 주간에는 평소보다 5배나 판매가 늘어났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조금만 신경을 쓰자. 원칙 21번째. 특출을 하고 싶으면 욕망을 자극하라. 경쟁심을 자극하자. 기업가 찰스 슈워브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해내게 하는 방법은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쟁심이란 비도덕적이거나 탐욕스러운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출나고 싶은 욕망 속에 담긴 경쟁심을 말하는 것이다. 특출나고 싶은 욕망, 도전하는 것, 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도전은 인간의 삶을 바꾼다. 도전이 없었다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러프라이더 기병 대장이었던 루즈벨트는 쿠바에서 돌아오자마자 뉴욕 지주사로 선출되었다. 선출되기 전 반대파들은 루즈벨트가 더 이상 합법적인 뉴욕 거주민이 아님을 알아냈고 겁먹은 루즈벨트는 사퇴하고 싶어 했다. 그러자 뉴욕 출신 상원 의원인 토마스 플랫이 도전 정신을 자극했다. 그는 루즈벨트에게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우렁차게 외쳤다. 산후한 힐의 영웅이 겁쟁이란 말이오? 루즈벨트는 싸우기로 결심했고 나머지 이야기는 역사 그대로다. 도전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바이어스톤 타이어 앤드 러버의 설립자인 하비 바이어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결코 돈만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데려오거나 잡아둘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중요한 건 게임 그 자체다.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 게임, 자기 표현의 기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특출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다. 도보 경주나 고함 지르기 대회, 파이 먹기 대회를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특출나고 싶은 욕망,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은 욕망 말이다. 여기까지 3부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도움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활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